어느 날 밤 시골길에서 발견한 의문의 사고 현장.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던 한 남자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깨어났을 때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고, 더 충격적인 건 이 사고가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과연 이 남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아무 연고도 없던 두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외곽 가로등 하나 없는 시골 국도였습니다. 11월 초겨울 밤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논두렁 너머로 희미한 달빛만이 길을 비추고 있었죠. 장을 보고 돌아오던 지연은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 길은 30년을 살아온 동네였고, 낮이든 밤이든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익숙한 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커브 구간을 돌아서는 순간 지연의 발이 멈췄습니다. 길 한쪽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비스듬히 서 있었거든요. 차체는 논두렁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비상등만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이 시간, 이 길에 차가 멈춰 있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혹시 사고라도 난 건가? 지연은 조심스럽게 차에 다가갔습니다. 차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창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려 했지만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죠. 손전등을 꺼내 비춰보는 순간 지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석에 남자 한 명이 고개를 떨군 채 쓰러져 있었거든요. 이마 쪽에서 흘러내린 핏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지연은 황급히 차 문을 열려고 했지만 잠겨 있었어요. 뒷문을 확인했지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 운전석 쪽으로 돌아와 창문을 두드렸지만 남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죠. 지연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번호를 누르는 것조차 쉽지 않았어요. 119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사람이요. 차 안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피를 흘렸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지연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면서도 계속 차 안의 남자를 주시했죠. 숨을 쉬는지 살아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구급대원이 위치를 물었고 지연은 최대한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평생을 살았으니 길 설명은 누구보다 자세히 할 수 있었어요. 아직 숨은 쉬고 계신가요? 구급대원의 질문에 지연은 다시 차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남자의 가슴 부분을 유심히 보니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네, 숨 쉬는 것 같아요.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지연은 차 옆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주변은 너무나 고요했어요. 바람 소리, 논두렁에서 들려오는 벌레 소리, 그리고 비상등이 깜빡이는 소리만이 전부였습니다. 이상했어요. 사고가 났다면 차가 부서지거나 다른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차체에는 충돌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았거든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지연은 다시 차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창백했고 30대 후반쯤으로 보였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죠. 이 동네에서는 보기 드문 차림새였습니다. 지연은 문득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요.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연은 도로 쪽으로 나가 손을 흔들었어요. 하얀 구급차가 빠르게 다가오더니 차 옆에 멈춰 섰습니다. 구급대원 2명이 재빨리 내려 상황을 파악했죠. 문이 잠겨 있어요. 지연의 말에 구급대원은 도구를 꺼내 차 문을 열었습니다. 남자를 들것에 옮기는 동안 지연은 옆에서 지켜봤어요. 구급대원이 남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맥박은 약하지만 살아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겠어요. 남자를 구급차에 싣는 순간 지연은 남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봤습니다. 살고 싶어하는 몸부림 같았어요. 구급대원이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가 발견했어요. 그럼 연락 가능한 보호자가 계신가요? 지연은 차 안을 다시 살펴봤지만 휴대전화나 지갑 같은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르겠어요. 차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구급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구급차 문을 닫았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떠나는 구급차를 보면서 지연은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방금 자신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이 실감 나지 않았거든요. 그저 우연히 지나가다 발견했을 뿐인데 그 우연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연은 다시 차를 살펴봤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았어요. 휴대전화를 꺼내려는 순간 차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조수석 발밑에 휴대전화가 떨어져 있었던 거죠. 화면에는 여러 개의 부재중 전화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보니 동생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에서 계속 전화가 왔더군요. 가장 최근 통화는 사고 직전이었습니다. 지연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거든요. 그때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동생이라는 이름이 화면에 떴어요.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건 자신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곧 경찰이 올 테고 그들이 알아서 처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마음 한구석엔 찝찝함이 남았습니다. 사고 흔적도 없는 차,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 그리고 사고 직전까지 걸려온 전화들. 이 모든 게 그저 우연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지연은 경찰에 신고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자꾸만 그 남자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묘하게도 마음 한쪽이 무겁게 가라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었죠. 그날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평소처럼 일상을 보냈지만 마음 한편이 계속 무거웠어요. 장을 보러 가는 길에도 저녁을 먹으면서도 자꾸만 그날 밤 일이 떠올랐거든요. 그 남자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의식은 돌아왔을까? 보호자는 찾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연은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고 당일 구급차가 향했던 곳은 시내 종합병원이었거든요. 전화를 받은 간호사에게 사정을 설명하자 잠시 기다리라는 말과 함께 연결음이 흘러나왔어요. 한참을 기다린 끝에 간호사가 다시 목소리를 냈습니다. 환자분 아직 중환자실에 계세요.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고요. 보호자는요? 아직 확인된 보호자가 없습니다.
신원도 파악 중이고요. 지연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흘이나 지났는데 보호자가 없다니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던 사람이 연락할 가족이 한 명도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지연은 결국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냥 한 번만 확인하고 오자는 생각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해 중환자실 앞에 섰을 때 지연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연히 발견했을 뿐이죠.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간호사에게 사정을 설명하니 잠시 안으로 들어가 볼 수 있게 해주더군요. 중환자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여러 대의 의료기기가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작동하고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얼굴의 상처는 치료되었지만 안색은 여전히 창백했어요. 지연은 침대 옆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남자를 내려다봤습니다. 깨어나셔야 할 텐데. 그때 담당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의사는 차트를 확인하며 지연에게 물었어요. 보호자이십니까? 아니요. 그냥 발견한 사람이에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외상은 심하지 않았는데 척수 손상이 있습니다. 목뼈 부분이요. 그게 심각한 건가요?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깨어난다 해도 하반신을 다시 쓰기는 어려울 겁니다. 최악의 경우 평생 휠체어 생활을 해야 할 수도 있고요. 지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살아난다 해도 그런 상태라니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사는 차트를 덮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언제 깨어날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기다리는 수밖에요. 그날 이후로도 지연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틀에 한 번, 그리고 매일. 특별히 할 일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저 남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간호사에게 변화가 있는지 물어보는 게 전부였죠. 간호사들도 처음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지연을 익숙하게 대했습니다. 오늘도 변화 없으세요. 간호사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남자의 모습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눈을 감은 채로 누워만 있는 모습이 마치 세상과 단절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열흘째 되던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연이 평소처럼 병원을 찾았을 때 간호사가 급히 달려왔어요. 깨어나셨어요. 방금 눈을 뜨셨어요.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자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의사가 옆에서 간단한 검사를 하고 있었죠. 의식은 돌아왔습니다. 다행이에요. 의사의 말에 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자의 눈이 천천히 지연 쪽으로 향했어요. 초점 없는 눈빛이었지만 분명 지연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긴 어디죠? 남자의 목소리는 거칠고 약했습니다.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았던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의사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병원입니다. 사고를 당하셨어요.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내려다봤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을, 움직이지 않는 다리를 확인했죠. 왜? 다리가... 남자는 다리를 움직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발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았죠.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 안 움직여요? 왜 아무 느낌이 없죠? 의사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척수 손상입니다. 사고 당시 목뼈 부분에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반신 감각이. 의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남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절망만이 그 자리를 채웠어요. 남자는 다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지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살아났지만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눈빛. 그 눈빛엔 모든 희망이 꺼져 있었거든요. 의사가 나간 후 병실엔 지연과 남자만 남았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제가 발견했어요. 그날 밤에. 남자는 지연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지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죠. 저 사람, 살아난 게 오히려 불행일 수도 있겠구나. 지연의 가슴속에 묵직한 무게가 내려앉았습니다. 남자를 살렸지만 그게 정말 옳은 일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그냥 돌아설 수 없다는 것. 왜인지 모르겠지만 지연은 그 남자를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가 깨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지만 남자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몸의 상처는 회복되고 있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오히려 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하루 종일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거든요. 지연은 그날도 병원에 들렀습니다. 집에서 병원까지는 버스로 1시간이 걸렸어요. 왕복 2시간,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었죠. 하지만 지연은 거의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스스로도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냥 마음이 쓰였던 겁니다. 병실 문을 열자 남자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누워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남자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지연은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 의자를 꺼내 앉았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냈어요. 집에서 끓여온 보리차였습니다. 병실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을 비우고 보리차를 따랐죠. 남자는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지만 지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거 제가 직접 끓인 거예요. 병원 물보다 낫잖아요. 지연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바람이 병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남자가 처음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그러세요? 환기 좀 시켜야죠. 하루 종일 여기 갇혀 계시잖아요. 남자의 눈빛에 미세한 변화가 일었습니다. 짜증도 고마움도 아닌 그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왜 자꾸 오시는 겁니까? 지연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스스로에게도 물어본 질문이었거든요. 왜 계속 오는 걸까? 왜 이 사람이 신경 쓰이는 걸까? 지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남자는 다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만 오세요. 저 같은 사람한테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지연은 아무 말 없이 가방에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소설책이었어요. 의자에 앉아 책을 펼쳤죠. 남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지연을 쳐다봤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책 읽으려고요. 여기 앉아서. 남자는 황당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연은 조용히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만이 병실을 채웠죠. 그날부터 지연의 방문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집안일을 끝내고 점심때쯤 병원에 들렀다가 저녁 전에 돌아가는 패턴이었어요. 처음엔 남자가 불편해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익숙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 오지 않는 날이면 오히려 남자가 시계를 자주 보기도 했죠. 어느 날 지연은 병실 창가에 화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작은 다육이 화분이었어요. 창틀에 조심스럽게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키우기 쉬워요. 물도 자주 안 줘도 되고. 남자가 화분을 보며 물었습니다. 왜 이런 걸 가져오세요? 그냥 병실이 너무 삭막해서요. 남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삭막한 건 병실이 아니라 제 인생인데요. 지연은 남자 옆에 앉았습니다. 평소보다 가까운 거리였어요. 차 안에서요, 그날 밤. 처음 발견했을 때 남자가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사람이 아니라 버려진 물건 같았어요. 그렇게 혼자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남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고. 누군가는 이 사람을 기억해야 한다고.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가가 붉어지는 게 보였어요.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그날 밤 남자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지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살아야 할 이유를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자신을 기억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쳤습니다. 다음 날 지연이 병실에 들어섰을 때 남자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저, 이름이 뭐예요? 처음으로 남자가 먼저 물어본 거였어요.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연이요. 김지연. 저는 준혁입니다. 강준혁? 짧은 대화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름을 나눈 사이가 된 겁니다. 그날부터 준혁은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대화였지만 예전처럼 무시하거나 차갑게 대하지 않았어요. 지연이 가져온 보리차를 마시고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죠. 오늘은 구름이 많네요. 그러게요. 비 올지도 몰라요. 사소한 대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소함이 준혁에게는 의미가 있었어요. 세상과 단절됐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지연이 병원을 떠나려 할 때였습니다.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내일도 오실 거예요? 지연은 뒤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매일 온다니까요. 준혁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희미했지만 분명한 미소였어요. 지연이 문을 닫고 나간 후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가슴속에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지네. 그날부터 준혁의 하루에는 기다림이 생겼습니다. 지연이 올 시간을 기다리고 지연이 가져올 이야기를 기다렸어요.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긴 겁니다. 작지만 분명한 이유였죠.
준혁이 깨어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활 치료가 시작됐지만 진전은 더뎠어요. 하반신 감각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의사들도 회복 가능성에 대해 확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표정만큼은 예전보다 밝아졌어요. 지연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날도 지연은 평소처럼 병원에 들렀습니다. 병실 문을 열려는 순간 복도 끝에서 낯선 사람들이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녀였습니다. 두 사람은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멈춰 서더니 뭔가를 물어봤죠. 강준혁 환자 병실이 어디죠? 간호사가 병실 번호를 알려주자 두 사람은 지연이 서 있는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지연은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섰어요. 두 사람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남자가 병실 문 앞에서 멈춰서며 창문 너머를 들여다봤습니다. 준혁이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남자는 여자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태가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 여자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줄은 몰랐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병실 문을 열지 않고 그대로 돌아섰어요. 지연과 스쳐 지나가면서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지연은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병실 안으로 들어가자 준혁이 반갑게 웃었습니다. 오늘 늦으셨네요. 미안해요. 버스가 막혀서. 지연은 평소처럼 보온병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정장 입은 부부. 준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부부요? 누군데요? 방금 복도에서 봤어요. 병실 앞까지 왔다가 그냥 가던데.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연락하는 사람이 없는걸요. 지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그 부부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마치 준혁을 확인하러 온 것 같았지만 반가워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의 재활치료 일정이 갑자기 변경됐어요. 담당 물리치료사가 바뀌었고 예정돼 있던 검사들이 연기됐습니다. 지연이 간호사에게 물어봤지만 명확한 답을 들을 수 없었어요. 글쎄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준혁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상해요. 분명히 오늘 재활 치료받기로 했는데 갑자기 취소됐대요. 지연은 불안감이 커지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지연은 병원을 떠나지 않고 로비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준혁을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밤 10시쯤 복도가 조용해졌을 때였습니다. 지연은 준혁의 병실로 올라갔어요. 병실 불은 꺼져 있었고 준혁은 잠든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복도 끝 의자에 앉아 병실을 지켰죠. 1시간쯤 지났을 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며칠 전 봤던 그 부부가 나타났어요. 두 사람은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복도를 걸었습니다. 지연은 재빨리 복도 모퉁이로 몸을 숨겼어요. 부부는 준혁의 병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남자가 문을 열려다 말고 여자에게 속삭였어요. 확인만 하고 가자. 너무 오래 있으면 의심받아. 두 사람은 병실 안을 잠깐 들여다보고는 곧바로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지연은 확신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준혁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라는 것을요. 다음 날 지연은 준혁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혁 씨, 혹시 기억나는 거 없어요? 사고 전에.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그날 왜 그 길을 갔는지도 모르겠고. 가족은요? 정말 아무도 없어요? 준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가족, 있긴 한데 연락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준혁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복잡해요. 말하기 싫은 일들이. 지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준혁은 악몽을 꾸었어요. 지연이 밤늦게까지 남아있다가 준혁의 신음소리를 듣고 병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준혁 씨, 깨세요. 준혁은 식은땀을 흘리며 눈을 떴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꿈이었어요. 무슨 꿈이었어요? 준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 안에서 누군가 말했어요. 형님, 이젠 내려오셔야죠. 그런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의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게 기억인가요? 준혁은 고개를 감싸쥐며 신음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꿈인지 기억인지. 하지만 너무 생생했어요. 지연은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기억해봐요. 서두르지 말고. 그날 밤부터 준혁의 기억은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단편적이고 흐릿했지만 분명한 조각들이었어요. 누군가의 목소리, 차 안에서의 대화, 그리고 사고 직전의 순간들. 며칠 후 준혁은 중요한 기억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지연 씨, 제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지연이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누구예요? 준혁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재벌가 장남이에요. 그리고 그 사고,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재벌가 장남, 그리고 계획된 사고.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 봤던 그 부부, 갑자기 변경된 치료 일정, 그리고 준혁을 향한 차가운 시선들. 그럼 누가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준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제 동생이요. 배다른 동생 부부. 준혁의 고백 이후 병실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혁을 바라봤어요. 재벌가 장남, 배다른 동생의 음모, 계획된 사고.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현실이었던 겁니다. 동생이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준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후계자 자리 때문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을 남기셨어요. 회사 경영권을 제게 넘긴다고. 그게 이유라고요? 준혁은 천장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동생은 어릴 때부터 제게 열등감이 있었어요. 같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지만 전 본처의 자식이고 동생은 후처위의 자식이었으니까요. 아버지는 늘 저한테만 기대를 걸었고 동생은 그늘에 가려져 있었죠. 지연은 준혁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요? 형제잖아요. 형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우린 남이었어요. 같은 집에 살았지만 대화도 거의 없었고 눈만 마주치면 긴장이 흘렀죠. 준혁의 기억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사고 전날 밤 동생으로부터 걸려온 전화가 떠올랐어요. 형님, 내일 시간 되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 회사 일이요. 아버지 유언장 건으로 형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은 동생이 정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시골 외곽의 한적한 곳이었어요. 도착했을 때 동생 부부가 먼저 와 있었죠.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 동생이 다가왔습니다. 형님, 차 안에서 얘기해요. 밖은 춥잖아요. 준혁은 차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동생이 조수석 문을 열고 탔어요. 동생의 아내는 뒤에 서서 주변을 살피고 있었죠. 그래서 무슨 얘긴데? 동생은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회사 경영권 제게 넘겨주실 생각 없으세요? 준혁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형님은 이미 충분히 가진 게 많잖아요. 아버지의 사랑도 인정도 다 받으셨고 저한테도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준혁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결정하신 일이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동생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렇게 나오시는 거군요. 그 순간 뒤에서 둔탁한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준혁의 머리가 앞으로 꺾이며 의식이 흐려졌어요. 마지막으로 들린 건 동생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형님, 이젠 내려오셔야죠. 그 자리에서 지연은 준혁의 이야기를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동생이 직접? 아마 부인이 뒤에서 쳤을 거예요. 그리고 차를 논두렁으로 몰아서 사고처럼 꾸민 거죠. 준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완전히. 지연은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증거가 없어요. 제 기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게다가 동생은 이미 모든 걸 은폐했을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준혁이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 씨, 두려워요. 동생이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면 다시 올 거예요. 이번엔 확실하게.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담당 의사가 들어왔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강준혁 환자분,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재활 장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제 사용하던 장비가 갑자기 고장 났어요. 고장이요? 네, 정비팀에서 확인했는데 인위적으로 조작된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지연과 준혁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동생의 손길이 이미 병원 안까지 뻗쳐 있었던 겁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병원에 계속 계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환자분을 해치려는 것 같습니다. 준혁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다니. 지연은 즉시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나가요. 어디로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제가 아는 곳이 있어요. 지연의 고향 마을에는 오래된 친척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지만 관리는 되고 있는 집이었어요. 외진 곳이라 아무도 찾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그곳에서 몸을 추스르고 증거를 모아요. 동생한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준혁은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을 법한데 지연의 눈빛은 오히려 단호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저 때문에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지연은 준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가요. 제가 같이 있을게요. 그 말에 준혁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혼자였어요. 누구도 자신의 편이 되어준 적 없었죠. 가족도 친구도 모두 이익 앞에서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달랐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자신을 위해 함께 있어주겠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지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할 건 나중에 해요. 지금은 일단 움직여야죠. 그날 밤 준혁과 지연은 조용히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휠체어에 탄 준혁을 밀며 지연은 주변을 경계했어요. 다행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차에 준혁을 태우며 지연은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을 지켜야 해.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준혁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라도 버텨야 한다.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어.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떠난 병원에는 1시간 후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도착했어요. 동생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병실은 이미 텅 비어 있었죠. 지연의 고향 마을은 산 중턱에 자리 잡은 작은 동네였습니다. 인적이 드물었고 가장 가까운 이웃집까지도 한참을 걸어야 했어요. 친척집은 오래됐지만 깨끗했습니다. 지연이 틈틈이 올라와서 관리했거든요. 준혁을 방으로 옮기며 지연은 말했습니다. 여긴 아무도 찾지 못할 거예요. 일단 안전해요.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산들이 보였어요. 고요했습니다. 병원의 차가운 공기와는 달리 이곳은 따뜻했죠.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지연은 가방에서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죠. 기억나는 대로 다 적어봐요. 사고 전후 상황, 동생과의 대화, 모든 걸요.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하나씩 적어 내려갔어요. 사고 당일의 상황, 동생의 말투, 차 안에서 느꼈던 위협. 모든 게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며칠 후 지연은 시내로 나가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의 회사에 대한 신문 기사, 동생의 최근 동향, 그리고 사고 전후의 이상한 점들을 찾아냈어요. 도서관과 인터넷 카페를 돌아다니며 자료를 모았죠. 보세요, 여기. 지연이 준혁에게 신문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사고 일주일 전에 동생이 회사 이사진과 비공개 회의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준혁은 기사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부터 계획한 거군요. 그리고 이것 좀 봐요. 지연은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차량 정비소 기록이었어요. 사고 난 차량이요. 사고 사흘 전에 정비를 받았대요. 근데 정비 내역이 이상해요. 브레이크 계통을 건드렸다고 나와 있거든요. 준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증거가 되겠어요? 혼자서는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증거들과 합치면 충분히 의심을 살 만하죠. 두 사람은 밤낮 없이 증거를 모았습니다. 지연은 낮에는 자료를 수집하고 밤에는 준혁과 함께 정리했어요. 통화 기록, 자금 흐름, 목격자 진술까지 하나씩 맞춰나갔죠. 한편 준혁은 재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받던 치료는 중단됐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지연이 시내에서 재활기구를 빌려왔고
준혁은 혼자서라도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상체를 일으키려는 준혁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하반신은 여전히 감각이 없었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만해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지연이 말렸지만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대로는 동생한테 다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최소한 스스로 몸을 지킬 수 있어야죠. 준혁의 눈빛엔 굳은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준혁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병원에서 만났을 때의 그 절망적인 눈빛은 사라졌죠.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연은 준혁의 재활을 도왔습니다. 상체 근력 운동을 보조하고 균형 잡는 연습을 함께 했어요. 매일 조금씩이었지만 준혁은 발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혁이 처음으로 혼자 힘으로 휠체어에 앉는데 성공했습니다. 해냈어요. 지연은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준혁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히 자신의 힘으로 몸을 움직인 거였어요. 작은 성취였지만 준혁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연 씨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준혁 씨가 노력한 거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둘 사이에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처음엔 우연으로 시작된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동지였죠.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사이가 된 겁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혁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상체 근력이 늘었고 휠체어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살아났죠. 증거도 충분히 모았습니다. 정비 기록, 통화 내역, 자금 흐름, 그리고 목격자 진술까지 모든 게 동생을 향하고 있었어요. 이제 돌아갈 때가 된 것 같아요. 준혁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두렵긴 해요.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빼앗긴 걸 되찾아야죠. 지연은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준혁은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눈빛이었어요.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고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겼습니다. 지연 씨, 당신이 아니었으면 전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살아남지도 못했을 거고. 무슨 소리예요? 준혁 씨가 강했던 거죠.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있어서 강해질 수 있었어요. 혼자였으면 진작 포기했을 겁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방 안을 붉게 물들였죠. 내일 떠나요. 준혁의 말에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할게요. 그날 밤 준혁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어요. 옆방에서 지연이 자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이 놓였습니다. 지연도 잠들기 전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을 끝까지 지켜야지. 이번엔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짐을 꾸렸습니다. 모아둔 증거들을 정리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어요. 준혁은 휠체어에 앉아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보낸 시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지연은 미소 지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가요. 이제 끝을 내러.
차는 다시 도시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도망이 아니었어요. 돌아가서 맞서는 거였죠. 준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동생아, 내가 날 죽이려 했던 그 자리로 내가 돌아간다. 이번엔 내가 빼앗긴 모든 걸 되찾을 거야. 회사 본관 앞에 검은 승합차가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휠체어가 내려왔어요. 준혁이었습니다. 지연이 옆에서 휠체어를 밀며 조심스럽게 건물로 향했죠. 로비를 지나는 직원들이 하나둘씩 준혁을 알아봤습니다. 저분이 강준혁 전무님 아니세요? 죽은 줄 알았는데 휠체어를 타고 계시네요.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준혁은 개의치 않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최상층, 이사회의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사회는 막 시작되려던 참이었습니다. 동생 준석이 단상에 서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의 아내 수진도 뒤쪽 자리에 앉아 있었죠. 준석이 마이크를 잡으려는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이사들이 놀란 표정으로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준석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죠. 형님, 형님이? 준혁은 천천히 단상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지연이 휠체어를 멈추자 준혁은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떨림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어요. 죽은 줄 알았던 형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준석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세요? 사고 후 연락이 안 돼서 다들 걱정했습니다. 걱정이라고? 준혁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걱정은 무슨, 내가 날 죽이려 했잖아.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준석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형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왜냐고? 준혁은 지연에게 눈짓했습니다. 지연이 서류 가방을 열어 자료들을 꺼냈어요. 이사들 앞에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준혁은 첫 번째 자료를 가리켰습니다. 사고 사흘 전 제 차량이 정비를 받았습니다. 브레이크 계통을 건드렸죠. 정비 기록에 남아 있어요. 준석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정상적인 정비였습니다. 형님, 차가 오래됐으니까요. 그래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준혁은 두 번째 자료를 들어 올렸습니다. 정비소 사장 명의로 입금된 5천만 원. 정비 당일 날 들어온 돈이에요. 송금인은 강준석, 바로 당신이죠. 준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주저앉았어요. 그건 뭐라고 변명할 건가요? 차량 정비 대금치고는 너무 많은 돈 아닌가요?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이사들은 모두 자료를 들여다보며 준석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어요. 준혁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사고 전날 당신이 전화했죠.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외진 곳으로 오라고 했어요. 형님과 조용히 대화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대화? 준혁은 휠체어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차 안에서 뒤통수를 치고 논두렁에 처박아 놓은 게 대화였어요? 준석이 소리쳤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형님 기억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어요. 준혁은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이 마지막 자료를 꺼냈어요.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사고 당일 제 차에는 블랙박스가 있었습니다. 영상은 파손됐지만 음성은 남아 있었죠. 음성 파일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형님, 회사 경영권 제게 넘겨주실 생각 없으세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형님은 이미 충분히 가진 게 많잖아요. 그건 아버지가 결정하신 일이야. 그렇게 나오시는 거군요. 둔탁한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준석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형님, 이젠 내려오셔야죠. 그 자리에서 녹음이 끝나자 회의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사들이 준석을 노려봤어요. 준석은 말문이 막힌 채 서 있었습니다. 이제 인정할 건가요? 준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준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오해입니다. 전 그냥 오해라고. 준혁은 준석을 내려다봤습니다. 날 죽이려 한 게 오해예요? 병원까지 찾아와서 재활 장비를 망가뜨린 것도 오해인가요?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형님, 우린 가족이잖아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가족? 준혁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가족이었으면 날 논두렁에 버리지 않았겠지. 가족이었으면 병원에서 확인 사살하러 오지 않았을 거야. 준석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형님, 제발. 한 번만요.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내가 날 버린 순간 우린 남이 된 거야. 준혁은 이사들을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명확해졌죠? 누가 이 회사를 이끌어야 하는지. 이사장이 일어섰습니다. 강준혁 전무님, 복귀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강준석 상무는 즉시 모든 직책에서 해임합니다. 준석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도 함께 무너졌어요. 두 사람의 야망은 그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준혁은 휠체어를 돌려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지연이 뒤를 따랐어요. 복도로 나온 순간 준혁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혁 씨, 지연이 걱정스럽게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도 기쁨도 아닌 안도의 떨림이었어요. 당연하죠. 준혁 씨니까요. 지연이 준혁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준혁은 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정말 당신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가슴 속에는 승리감보다 다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중요한 걸 지켜야 해. 준혁은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회사도 재산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진짜 소중한 건 바로 옆에 있는 이 사람이었습니다. 준석과 수진은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경영권 찬탈 시도와 살인 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죠. 한때 거만하게 굴던 두 사람은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어요. 준혁은 그 과정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형님 한 번만. 법정으로 끌려가던 준석이 마지막으로 준혁을 불렀습니다. 준혁은 휠체어에 앉은 채 준석을 바라봤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할게. 이미 늦었으니까. 준혁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내가 날 버렸을 때 난 혼자가 아니었어. 누군가 날 지켜줬고 그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준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경찰차가 떠나고 준혁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지연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끝났네요. 준혁은 회사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게 다시 자신의 것이 됐어요. 하지만 마음은 허전했습니다. 원하던 걸 되찾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며칠 후 준혁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사회를 다시 소집한 자리에서 발표했어요. 저는 회사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이사들이 술렁였습니다. 전무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신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겠습니다. 회사는 그분들이 잘 이끌어갈 겁니다. 저는 이사회 의장으로만 남겠습니다. 이사장이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시는 겁니까?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게 회사만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회의가 끝나고 준혁은 지연을 찾았습니다. 지연은 회사 앞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지연 씨, 회의 끝났어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연 옆에 휠체어를 세웠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저랑 시골로 내려가 주실래요? 지연은 놀란 표정으로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시골이요? 준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고 났던 그곳이요. 그 근처에서 살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랑요? 네. 회사보다 당신이 먼저예요. 이제 그걸 알았어요. 지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준혁은 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살아도 죽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몸만 살아있는 빈 껍데기였겠죠. 하지만 당신이 제게 다시 살 이유를 줬어요. 준혁 씨, 이제는 제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평생.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바보같이. 그런 말 갑자기 하면 어떡해요. 대답해 줄 거죠? 지연은 준혁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럼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회사 건물 앞이었지만 그곳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한 달 후 준혁과 지연은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사고가 났던 그 길 근처 작은 집 한 채를 마련했어요. 지연이 관리하던 친척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집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준혁은 휠체어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집을 개조했어요. 경사로를 만들고 문턱을 없애고 모든 게 준혁에게 맞춰졌죠. 여기 어때요? 지연이 거실에서 물었습니다. 완벽해요. 당신이 있으니까. 두 사람은 매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준혁이 휠체어를 밀고 지연이 옆에서 걸었어요. 사고가 났던 그 길도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처음 당신을 봤죠. 준혁이 그 자리에 멈춰 서며 말했습니다.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실제로 죽어가고 있었죠. 몸도 마음도. 준혁은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살려줬어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멈춰 섰잖아요. 당연한 거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제 구원이었어요. 저녁 무렵 두 사람은 집 앞 평상에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지연이 준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매일매일이 좋아요. 당신과 함께니까. 멀리서 라디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래된 가요였어요. 준혁의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노래였죠. 저 노래, 어머니 생각나네요. 좋은 분이셨나 봐요. 네.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진짜 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거라고. 준혁은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그 말을 이해했어요. 당신이 제게 그런 사랑을 보여줬거든요. 저도 준혁 씨한테 배웠어요. 포기하지 않는 법을요.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평상 위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지연 씨, 왜요? 행복해요. 정말. 지연은 준혁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도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겨울을 견디고 맞이한 봄이었죠. 준혁은 생각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동생의 배신이 없었다면 지연을 만나지 못했을까? 그랬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겠죠. 고통이 있었기에 기쁨을 알았고 절망이 있었기에 희망을 느꼈어. 지연도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그냥 지나쳤더라면 어땠을까? 귀찮아서 두려워서 외면했다면, 그랬다면 이 사람도 이 행복도 없었을 거예요. 작은 선택이 인생을 바꿨어. 멈춰선 그 순간이 모든 걸 바꿨어. 두 사람은 말없이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은 계속 떠올랐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어요. 그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은 신분을 알기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름을 나누기 전, 조건을 따지기 전부터 있었어요. 그 사랑이 한 사람의 인생을 구했고 두 사람의 미래를 만들었습니다. 준혁은 다시는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지연은 다시는 놓치지 않을 거예요. 두 사람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미래의 희망을 향해 걸어가는 거죠. 그렇게 두 사람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연한 만남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진심 어린 마음이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준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준혁처럼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연처럼 누군가에게 작은 손길을 내밀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도 따뜻한 마음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하지 못할 사연이었습니다.